자, 10번 문제.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1번이죠. 정책을 독립변수로 파악하고 있죠. 종속변수가 아니라. 로일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고 얘기했고, 리플라이와 프랭클린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 정책의 독립변수지. 이번에 구유통정치, 배분정책, 재배분, 공정한 소유, 구성, 헌정성에 필요한 운영규칙. 그래서 구성정책을 일명 입헌정책이라고도 하지. 자, 11번. 정책의 유형들은 출제빈출 A급이야.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분배정책, 중소기업 창원지원금, 보호적 규제,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아니야. 2번은 맞고, 구성정책, 여성부의 신설 맞죠? 자, 근데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신설이 아니라 폐지지.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도 구성정책에 들어간다. OX. 오죠. 정부 구조나 기능을 달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표현이고. 상징, 의학 분업의 실시는 상징 정책이 아니라 규제 정책이지. 정답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참여자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시민참여, 대의민주주의의 단점 보완. 맞죠, 여러분들? 단점의 보완, 그 표현 숙제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그 표현이고. 이 집단의 이익을 공짜로 지킬, 여러분들, 이익의 결집은 압력단체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정당이 하는 거고, 이익의 표출은 이익집단이 하지. 이익의 표출은 이익집단, 결집은 정당이 하는 거고,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번. 다음 중 정책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이 공식 비공적 접촉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한다. 2번 정책 공동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인재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검증된 인재의 발탁이 용이해진다. 그다음에 3번에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 학자, 행정관리와 상호 접촉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한 전문가 중심의 공동체. 자, 4번은 정책 공동체가 아니라 뭐야? 4번은 이슈망을 얘기하죠. 이슈망은 휴 해클러가 얘기했죠.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이슈망이고, 미국은 여러분들 하위 정부 모형하고 이슈망을 중심으로 정책 공동체를 연구하지만, 구라파, 영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의회에 관한 연구로부터 한계를 느끼고 정책 공동체 연구 쪽으로 방향이 설계됐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의 정책 공동체 연구 방법은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정책망에 관한 내용들은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 하위 정부 모형, 하위 정부를 철회 생각 그러잖아. 설명전이야. 그리고 이슈망, 그리고 정책 공동체 세 가지 형태 정도는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14번. 정책 의제를 채택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는데, 시간적 적성성 맞죠? 시간성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가 복잡하냐, 문제가 단순하냐.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고 단순한 거 어느 게 정책 의제로 형성이 돼? 단순할수록.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사회적 위해석은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는 정도고, 4번의 정책의 능률성은 관계가 없어요. 정답 4번이고. 근데 이제 5번은 문제가 추상성을 띠냐 구체성을 띠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추상성을 띨수록 정부의 의제. 아니야. 문제가 구체성. 그래서 의견이 갈라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커렌선의 견해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 가운데 정책 의제가 채택되기 쉬운 상황이 아닌 것. 1번 주도 집단의 응집력이 강한 경우, 2번 유행성이 있는 경우, 3번에 특정 집단보다는 국민 전체 이익을 미치는 경우, 4번에 민주화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책 의제가 채택되기 어렵다는 것은 무이사 결정이 발생한다 그거 아니야. 이 지금 크렌셀은 대기업의 비정치화라고는 논문을 토대로 한 신엘리티론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 무이사 결정은 신엘리티론이 기억나나? 기억나죠? 그래서 자, 크렌솔은 이런 얘기하죠.
어떤 요구가 전체적 편의를 가져오고 소수에게 비용을 부담할 때 무이사 결정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게리시를 대상으로 한 철강회사, US 강철사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 환경단체에서는 제가 UST의 대기오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규제법을 만들어서 US 강철 회사를 규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근데 게리시 당국에서 그걸 여러분들 묵살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보자. 이익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은 게리시빈 전체한테는 편익이 들어가죠. US 강철사한테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럴 경우에 뭐가 발생한다? 무이사 결정이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들 15번의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지. 이건 내가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163페이지 펴봐. 자, 163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상단 박스에 신 엘리트 이론이 나올 거예요. 바르바라츠카바카 무이사 결정 밑에 클랜손에 거기 여러분들 철강회사 이게 대기업의 비용이 정시한데 끝에 전체적 편익 소수의 비용 나왔고 하단에 제가 갑주에다가 내용을 적어놨을 거예요. 안 적어놨나? 뭐 어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진미기한 설명한 내용이야. 이럴 경우에 무이사 결정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정책 의제 형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에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을수록이야 높을수록이야? 높을수록이죠. 뻔한 거 아니야. 2번에 주도 집단의 힘이 클수록. 제가 복잡성은 앞에 뭐가 들어가든지 낮을수록 정부 해지 선택 얘기했지. 그 다음에 극적 사건 관련해서 어떤 극적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 어떤 정책 의제 여러분들 가능성이 커져 안 커져? 사회집단 요구가 정책 의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법무부에서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여러분들 좀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의 폐지를 지금 여러분들 현 정권에서 하려고 하니까 차기 정권에서 반대를 해야 하네. 차기 정권은 검찰청 수장이 누구였어요? 윤석열 씨였죠. 그러니까 검찰청 내부의 상황을 잘 알다 보니까 그걸 폐지하려면은 검찰청이 기능을 잘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하여간에 처음부터 할 때 벌써 우리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이 비치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지금 청와대 이전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니잖아. 어? 국민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면 왜 소통을 못 해? 거기 소통하시면 청와대 여러분들 길가 어디야 상황실 앞에다가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일반 시민들과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 놓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할 일이 대선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도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권을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통이 기본적으로 할 것도. 자, 그 다음 몇 번이에요? 17번. 다음에 의제 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외부 주도 모형은 다원화된 사회. 2번, 3번, 4번 나왔는데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2번이죠. 여러분들 다수 소수의 목소리만이 정책 규제로 형성될 거 안 커. 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뭐야? 소수의 다수는 침묵하고 소수 말만한 자만 정부 의사에 반영이 되는데 반영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 크게 내는 애들만 여러분들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다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 다수의 주민들은 침묵을 해야 하네. 하지만 여러분들 동대표 한 사람에 의하여 여러분들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없다가 맞겠지. 2번입니다. 그 3번에 내부적 모형은 제가 음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론하기 싫은 거 맞고 동모형은 후진국가 개도국이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위정자가 등장하겠지. 18번.
무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놨어요. 옳은 거 1번에 체제의 문지기. 체제의 문지 역할을 강조한 체제이론이야. 체제이론. 체제이론은 체제의 능력이라고 하잖아. 체제의 능력 여부가 정책이제 형성 변수가 돼. 형성 변수. 자, 이번에 정책의 무관심은 무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의사결정의 소극성을 얘기하는 게야. 무의사결정이 아니야. 정책의 무관심에 의하여 여러분들 방치되는 것은 무의사결정이 아니야. 의사결정의 소극성. 3번에 무의사결정은 제가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모든 과정에서 발생. 자원의 부족은 무의사결정의 원인과는 거리가 좀 멀지. 넘겨서 19번. 자, 이 무의사결정은 기득권층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에 고의적으로 억압하고 기각하고 폐기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원이 부족해서 채택 못하는 것, 그것은 무의사결정이 아니라고. 19번. 다음은 정책 형성의 유형과 이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정책 겉에는 정부 일방만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철회 뒤에선 정부 부처하고 관련 전문가만이 하는 걸 얘기하고, 철회 상각은 정부 관료 국회 상임위원 이익 집단 맞고, 이 시방을 얘기할 때는 정부 부처와 관심이 있는 정부 부처 야권의 관련이 아니죠. 다수의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바로 뭐야? 이 시방이에요. 이 시방은 여러분 경계가 없는 거예요. 얘가 거기에 여러분들 약관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망이지. 그러니까 4번은 무조건 잘못됐지. 자, 20번. 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이렇게 나왔어요. 1, 2, 3, 4. 답 나왔으면 몇 번이에요? 정책은 포괄성이, 뭐랍니다. 복잡성이지 단순성이 아니야. 노동법 개정안이 등장했다 그러면 노동법과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 억압돼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 한대. 되죠? 그러니까 단순성이 아니라 복합성으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자, 21번 우리가 앞에서 윌슨의 규제 정치 형태 4가지 배운 거 기억나?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비용은 널리 분산되어 있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바로 뭐야? 고객정치. 이 고객정치가 바로 경제규제고, 포획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고객정치라고 배웠잖아. 이 고객정치의 반대는 뭐야? 반대는 운동가 정치. 이 운동가 정치를 다른 말로 기업가 정치라고 그러죠. 반대야. 그러니까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 바꿔놔야 되겠지. 여러분들 운동가 정치에서도 포획의 가능성은 있다. OX. 오라 그랬죠. 이때 포획된 집행 결과는 느슨한 정책 집행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그것도 얘기던 얘기고. 일본의 다수의 정치를 대중정치라 그러죠. 이건 둘 다 분산된 걸 얘기하고, 이번에 이 집단 정치는 둘 다 집중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윌슨의 규제 정치 형태는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고 내용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23. 바라바라치의 신엘리티론, 무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달 등의 다원주의에 대한 반대 맞죠? 그래서 권력의 두 얼굴이란 저서를 토대로 권력은 두 가지 얼굴,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다. 그런데 달의 다도제 같은 다원주의는 밝은 얼굴은 분석했다. 근데 어두운 얼굴을 전혀 인식 못했다고 비판했지. 그럼 여러분 3번에 어느 한쪽도 분석한 게 아니라 달은 뭡니까? 밝은 얼굴은 제시해서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잘못했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4번, 5번은 맞는 표현이고, 23번. 동원형 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번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형, 2번 우리나라의 올림픽 유치와 가족계획 사업은 이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3번에 정책 의제가 되고 정책 결정이 완료된 후에만 공정 의제가 된다. 4번에 내부적 균형 의제 설정의 경우에서보다 비교적 낮은 지위의 관리들이 주도한다. 4번에 5번에 9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후 국제의 내용 국민의회를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뭐 답 나왔으면 몇 번이에요?
일본은 선진국에도 발생하잖아. 존슨 정부의 빈곤 대치 운동 일본이죠. 일본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후진국서 주로 발생하지만 선진국 등장할 수 있다가 맞는 거고. 이번에 올림픽 유치하고 가족계획 사업은 당연히 동호무용이지. 3번에 정책 의제가 되고 난 다음에 결정이 완료된 게 아니라 정부 의제가 되고 난 다음에 행정 PR을 토대로 공정 의제화되는 거지 정책 결정하고 난 다음이 아니야. 알았어요? 내부 접근형보다는 동원무용이 대통령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 문제를 거론해야 해. 하죠. 그러니까 낮은 지위의 관료가 주도하는 것은 내부 접근형이야. 자, 한국은 여러분들 민주화의 봄바람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언제야? 90년대죠. 김영삼 정권 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민주화가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90년대 이후부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도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좀 수용하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표현은 맞는 표현이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잘못됐지. 20번. 다음은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다. 잘못된 걸 이렇게 해놨어요. 1번에 문제 중요성. 2번에 쟁점화의 정도. 여러분 관련 집단들에 의하여 예민하게 쟁점화된 문제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낮은 것이 아니지. 왜? 예민하게 쟁점화되어 있으면 하여간에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돼.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 쟁점화의 정도가 높을수록이야. 그 3번에 문제 인지 집단, 문제를 인지합니다. 인지하는 집단에 비해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단 정책 집행에서는 영향을 받은 대상 집단의 경우가 클수록 강력한 대응 때문에 집행을 해준다. 그 표현은 맞고 4번에 문제의 구체성. 박성복 교수라고 해서 성균관대 교수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수상성을 띨수록 의제화 가능성.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있다가 울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정정일 교수는 문제가 구체화될수록 의제형성 용이하다고 얘기한 게 정정일이야.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문제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크다고 가정해보자. 문제와 관련된 저항 집단의 저항이 클 경우에는 문제가 추상성을 띨수록 정부 의제로 선택이 돼. 문제가 구체성을 띨수록 정부 의제로 선택이 돼. 그땐 추상성을 띨수록이죠. 문제가 추상성을 띠면 정확하게 문제와 관련된 집단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 그 문제가 구체성을 띨수록 관련 집단들 자체가 여러분 누군지 정확하게 등장하니까 그들이 강력한 저항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근데 문제의 용이성, 문제의 용이성에 초점을 두면은 문제가 추상성과 구체성 가운데 어떠할 경우에 이해가 용이해. 문제가 구체성을 띨수록. 그래서 문제 이해 정도에 초점을 둘 때는 문제가 구체성을 띨수록 의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5번 제3제형의 오류입니다. 오류정. 오류를 면합니다. 방지하기 위한 문제 분석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분류 분석, 개척 분석, 브레인스토밍, 수년제 같이.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보자. 1, 2, 3, 4 가운데 여러분들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균합적 추론을 토대로 명료화시킴으로써 문제를 분석하는 건 뭐야? 그럼 분류 분석. 개척 분석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개척 분석이죠. 거기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을 얘기할 때는 난상 토론을 토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걸 얘기하죠.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경계 분석 얘기 계산했어요. 가정 분석 얘기했죠, 여러분들. 시네틱스 얘기 계산했어요. 했죠. 논변지도 분석까지 얘기 계산했어요. 했죠. 최근은 논변지도 분석이 분명히 시험지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논변지도 분석이 무엇인가 그 형태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돼. 논변지도 분석 가져가야 합니다. 법정에서의 변호사와 검사의 공방을 근거로 얘기한 거야. 자, 교재 잠깐 좀 보자.
178조. 자, 논문조 분석해서 거기에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가 각자 유리한 증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나왔고 6가지 기본 요소. 제일 먼저 여러분들 정보가 나와 안 나와? 정보가 나오잖아.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충분한 유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서는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할 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이러이러한 자료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정으로서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범인입니다. 주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상대방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근거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정보 근거 보강 한정 접속사 반론 주장이라고 하는 순서에 근거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를 내리는 것들 이걸 논변 지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논문 지도 분석에 대한 개념성이 꼭 가져가지고 요새 학술지에 글을 쓸 때 논변 지도 분석에 근거하여 글을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에 나올 기원성이 있을 거예요. 자, 26번 문제. 실험과 조사에 있어서 좋은 대상만을 취해서 실험이나 조사를 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시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크리밍 효과 기억났나? 1번이죠. 크리밍 효과는 여러분들 내적 다당도의 저인이야? 외적 다당도의 저인이야? 외적 다당도의 저인이야. 왜? 그리고 거기 이번에 호돈 효과도 외적 다당도의 저인이고 차이점은 크리밍 효과는 준실험에 있어서 외적 다당도의 저인이고 호돈 효과는 진실험에 있어서 외적 다당도의 저인입니다. 27. 다음은 협의의 과정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총괄 평가의 완성을 위한 보완적. 그죠? 총괄 평가를 위해서 협의의 과정 평가를 보완적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2번 정책 효과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였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거. 맞죠? 정책 효과와 정책 수단 간의 인과 경로를 검증하는 게 바로 뭐야? 협의의 과정 평가 아니야. 그다음에 3번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 확인함으로써 정책 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정책 효과를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거 맞고 4번에 정책이 정책 계획에 따라 집행된지를 점검하는 거 이건 뭐야? 모니터링이니까 뭐 이건 형성평가. 이 형성평가를 다른 말로 집행분석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광의의 과정평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4번 자체는 협의의 과정평가에서는 빠지고 광의의 과정평가를 할 때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집행분석, 집행과정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집행분석, 집행과정분석이라고도 한다. 뭐를? 협의의 아닙니다. 형성평가를. 28번 정책 분석에 정책 창도자 이렇게 나왔는데 쟁점 옹호자 3번이 바로 정책 창도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그 네 가지 형태, 그 일본의 그 객관적 기술자 모형은 정책 분석가를 적어보자. 객관적 정보 제공자로 봅니다. 객관적인 정보 제공자. 자, 두 번째 고객 옹호자 모형은 화살표. 정책 분석가가 분석 의뢰제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식되는 게 고객 옹호자 모형이야. 분석 의뢰자에 대한 봉사자. 그리고 3번은 지금 얘기한 정책 창도자고 4번의 정책 토론 옹호자 모형은 정책 토론의 추진자. 정책 토론의 추진자가 되는 것이 정책 분석가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네 가지 형태. 그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와서 문제 29번. 다음은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에 대해 잘못된 거야. 1번 영향을 받는 집단이 크고 문제의 내용이 대중적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의자 가능성이 높다. 맞죠? 이번에 관련 집단들에 의해 예민하게 된 정책 문제 의자 가능성 맞죠?
3번에 문제를 인지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의제 가능성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문제가 추상성일수록 의제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은 무조건 맞기 때문에 4번으로 봐야 돼, 일단은. 알았냐? 왜? 1번, 2번, 3번이 몽땅 맞는 지문이라 4번으로 봐야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4번 항상 틀린 건 아닙니다.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문에 근거하여 답의 형태를 찾아가라고 문제를 낸 거고. 30번 문제. 자,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개념을 명확히 한다. 뭐라 그랬어요? 분리 분석이지 뭐야. 여기 보자. 노인의 고통 얘기했잖아. 그럼 노인의 고통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의고 각각 개념을 정의해서 노인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개념들을 내렸다. 이게 바로 분리 분석이야. 행정이 무엇이냐면 행정 개념을 구성하는 학설들이 있었어.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각각을 여러분들 분석해서 전체 행정의 개념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게 바로 뭐다? 분류 분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번. 실험에 있어서 좋은 대상만을 취해서 실험이나 조사를 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비유하는 용어.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죠. 이게 크리밍 효과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1번이고. 32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전제로 한 정책평가. 1번에 원래 집행계획에서의 활동들이 이루어졌는가? 액티비티. 계획된 양과 자원이 계획된 시간에 투입되었는가? 인풋. 의도된 정책 대상 집단에게 실시되었는가? 커버리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이 수능하는가? 컴플리언스를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집행분석이죠. 지금까지 원래 계획의 활동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점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원이 계획된 시간에 투입이 되었냐? 이런 식으로.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행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집행분석이에요. 집행과정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이 3번에 메타평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재평가.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메타평가라 그랬지. 그걸 평가 종합이라고도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33번) 정책 토론자, 토론의 촉진자, 아까 추진자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거 정책 토론 옹호자 모형이라 그랬죠? 정답 4번입니다. 정책 결정론. 자, 1번. 합리모형의 특징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어요. 2번이죠. 제한될 합리성은 만족 모형이지. 합리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이고, 이번에 공공선택 이론 모형은 여러분들 정부 비지장적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정치 경제학적 용어니까 2번 맞지. 1번의 거시가 아니라 미시제 여러분들. 시장 안에서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이런 미시경제고, 모든 사람의 만족하는 점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파레토의 제휴 상태고, 당연히 미시가 되기 때문에 개체주의 방법론이죠. 정답 1번입니다. 3번. 다음은 정책결정 이론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만족모형은 부분의 제적화, 부분만 본다 그 표현이야. 합리모형, 인지모형. 인지모형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 걸 인지모형이라고 얘기해. 합리모형은 정확한 분석모형이야. 인간을 완벽한 분석의 소유자로 파악하는 분석모형이지.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앨리슨 모형에서 솔직히 과정모형 기억나? 이것은 뭐랑 같아? 연합모형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연합모형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등도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잠정적 해결, 갈등의 준해결 얘기했잖아. 그 4번의 최종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합리성을 중시한다.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왜? 원칙적으로 합리모형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그 표현은 맞아. 알았습니까? 물론 이제 초합리성을 더 중시하겠지만 4번 표현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합리모형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말은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나온 거 보자.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1번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현실적인 결정. 무조건 맞죠. 이번에 4개의 흐름 해문 참선 기억났나? 해결책, 문제, 참여자, 선택기회. 우연일치. 2번 맞죠? 여러분들 명확한 선호가 아니라 불명확한 선호라 그랬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목표 수단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쓰레기통 모형 아니야. 환경도 불확실하고 참여도 불확실하고 목표선도 불확실하다. 이 목표의 불확실성을 불명확한 선호라 그랬고 선호. 수단의 불확실성을 불명확한 기술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3번은 잘못된 거고 4번에 조직화된 무정부의 선택을 산불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 좀 전에 얘기한 거 참여자가 불확실하고 환경이 불확실하고 목표선도 불확실성 얘기했지. 그 편입니다. 자, 문제 5번.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거리가 뭔가? 문제 해결한다는 목적의식이 반드시 전제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맞죠, 여러분들?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교재. 페이지. 195페이지, 194페이지, 196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사이버네틱스 내용에 보시면 4번에 비목적적인 적응적 의사결정이란 말이 나왔나? 어떤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동온도 보일러 조절 장치가 방을 따뜻하게 되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야. 설정된 여러분들 뭡니까? 온도에 맞게끔 여러분들 움직이면 되는 게야. 동작만 하면 되는 게야. 그래서 이걸 비목적적 적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1번 표현은 맞는 거고 그다음 2번에 대안 결과가 사전에 설정된 범위 내에 있는 한 반응 목록. 뭐처럼 반응 목록은 의사결정 목록이라고 그러지. 앞에 지 봐봐. 맨 밑에 정부의 지적신체와 관리를 통해 관례를 만들어가고 이 관례가 의사결정 기준이라고 그랬죠. 관례의 집합을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반응 목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각도 조준한 거 기억나요? 적개와 거리 1km 있을 때 각도 25도, 24도에다가 23도 딱 겹쳐 23도가 적개와 거리 1km 때 대공포의 각도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례를 만들어가고 관례를 프로그램 반응 목록에 입력해서 이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에 인가적 학습이 아니라 도구적 학습이에요. 도구적 학습이란 말이 뭐냐? 시행착오에 근거한 학습을 얘기하는 거야. 시행착오. 인가적 학습은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 이걸 인가적 학습이라고 그래요.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 이건 시행착오를 겪어서 뭘 아는 거지. 뭡니까? 수학적 공식에 근거해 뭘 풀어가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시행착오에 근거한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지. 그래서 교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휴리스틱 의사결정, 2번에 도구적 학습, 3번에 SOP. SOP가 바로 관례야, 관례. 관례에 따른 의사결정 나왔죠. 그 다음 나온 게 비목적적, 적응적 의사결정 양식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 정답이고. 거기 여러분들 그 196페이지 맨 밑에 플러스는 통제를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등장할 것이다. 뭐가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게 불확실하잖아. 이 불확실한 것에 의하여 대안 선택할 때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걸리는 거 전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보자. 프로그램 반응 목록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또 시행착오만 하면 된다고 보는 거야. 시행착오를 토대로 어떠한 관례를 만들어가고 그에 대한 의사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 별 문제가 안 된다. 그걸 불확실성의 통제라고 얘기하죠. 요번에 엘리전 모형 자체는 제가 합리적 모형, 두 번째 조직과정 모형, 세 번째 관리정치 모형. 관리정치 모형은 세 가지를 몽땅 다 고려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했죠?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5번이 정답.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제 5장 정책 결정 파트까지 수업을 진행했고 다음 주에 정책 집행 파트부터 조직론 있죠? 그 파트에 관한 내용들 쭉 분석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